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합니다.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오전에 한길리서치 조사기관을 먼저 제가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분과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조사를 했습니다. 유선전화 23%, 무선 ARS 77%, 무작위 RDD 추출이었고요. 응답률 3.8%,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상당히 뜨겁고 또 이런 대권 주자 1위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인서트 좀 듣고 두 분과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다녀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런 수사들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하 처분을 했던 것을 정치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표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다. 검찰을 정치로 뒤덮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정치를 하려면 사퇴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검찰이 손 놓고 있는 것이 오히려 바로 직무유기이고 이 같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다면 이것은 바로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추미애 장관,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를 앞섰습니다. 이 조사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2명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최민희 의원님. 그러니까 우선 이 조사 결과 그 표 보시면 예. 국민의힘 후보가 없어요. 예, 없어요. 예. 뭐 이런 조사가 있나. 그리고 또 이 조사 묻는 과정에서 보면 예. 이게 이 한길리서치가 지난번에 10월에 조사를 할 때는 그냥 여야 후보를 물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여야 후보를 묻고 그리고 나서 합쳐서 또 물은 거예요. 그런데 또 물을 때 지금 가장 유력한 국민의힘 후보가 사실 원희룡 지사, 네. 예, 오세훈 전 시장 이렇잖아요. 그분들을 예. 다 뺐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야권 후보로 이 설문조사에 들어간 건 뭐 안철수, 무소속의 홍준표. 안철수 두 분뿐이에요. 예. 이거는 좀 그게 어쨌든 이상합니다. 그냥 이상해요.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예,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현상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수 수구 언론이 대서득필해요. 그리고 심지어 진보적이었다는 H신문까지도 뭐 거의 윤석열 대망론식의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2007년 MB 때 선거가 흘러가는 그 방향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여론조사할 때 윤석열 총장을 야권 후보군에 넣는 경우는 넣고 있습니다. 이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정부 여당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무원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선택을 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대권 후보 일인데 옷 벗고 나와서 정치를 하시든가 아니면 여론조사 기관에 나 정치 안 한다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리고 뭐 정치하면 어떠냐 저떠냐는 그건 뭐 저는 판단 유보. 그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까지 흐름은 그동안에 우리가 정치검찰 이런 얘기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런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현직 검찰총장이 기왕에 정치검찰 욕먹을 거면 내가 한번 그냥 정치의 중심에 서자 이런 결심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판단입니다. 예. 이준석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우선 윤석열 총장의 이제 지지율이라는 것이 네. 이제 사실 그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 이런 분들 다 빼고 나가지고 이제 한 조사기 때문에 야권표 몰아주기 형태로 나온 것이다. 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다만 기성 정치인 중에서도 그래도 대권 후보까지 지냈던 홍준표 대표가 그 조사에서 6%대를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에 비해서도 3-4배 많은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지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수치이다. 의미가 있는 수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를 보면요. 사실 윤석열 총장은 지금까지 저희 국민의힘에서 탄핵 이후에 탄핵에 대한 찬반 때문에 지지층이 많이 갈려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이 지금 윤석열 총장이 받은 것처럼 20% 이상 득표하는 후보가 나오지 못했었거든요. 여론조사에서. 예. 야권 내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윤석열 총장의 정치 인출 가능성을 묻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탄핵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탄핵을 단순히 한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인데 이분이 과연 보수 중에서 태극기 부대 핵심 코어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이번에 조사 결과를 보면은 결국 이렇게 야권 후보들이 좁혀지면은 그럼 그 안에서 결국에는 강경보수에 속하는 사람들도 윤석열 총장에게 지지를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이번에 확인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쨌든 그 탄핵에 대한 문제가 해금이 됐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아까 언급됐던 다른 주자들 오세훈, 유승민 그리고 원희룡 이런 분들 원래 저번에 바른정당 만들 때 바른정당으로 가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랬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사실 지금까지 뭐 능력이 좋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탄핵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항상 배신자 담론이라는 것들 고생했던 분들인데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앞장서서 이제 알을 깨버리면은 그 안에서 이제 탄핵을 넘어선 경쟁이 펼쳐질 수 있는 장이 열린다. 이 정도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좀 약간 뭐 그런 희망이 조금 섞였다고 봐야죠. 아니, 결과론적인 겁니다. 오히려 이건 희망이 아니라. 우선 탄핵에서 해금됐다. 이거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사로. 그러면 홍준표 대표나 안철수 후보가 얻은 표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사는 저는 기법으로 볼 때 너무 독특한 기법이고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 제 유승민 전 의원을 뺐는데 사실 유승민, 오세훈 그리고 원희룡 이 세 분을 의도적으로 뺀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러니까 이건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그런데 의미가 있는 건 1등한 거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거냐 윤석열 총장은? 이상하잖아요. 공무원이 그것도 야권 후보로. 그러면 이분은 국감 때도 보니까 국민의힘이 그냥 총력을 다해서 윤석열 총장을 사수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리고 뭐 그 수구 보수 언론을 앞세워서 그 조국 전 장관 때 그 가족을 비난했던 것과는 반대 논리로 막 윤석열 총장 옹호하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응답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 세력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한 여론조사 당분간 한 달 뭐 이런 여론조사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야권의 유력 후보들을 뺐어? 그거에 응답해서 또 무슨 여론조사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뭐 보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역대 어느 검찰총장이 현직에서 정치하냐고 물어봤을 때 답안하고 주자로서 살아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건 이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윤석열 총장이 깨버렸다. 명백하게 야권 편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건 명백해졌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여론들의 결과는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검찰이 것을 증명한 것이다. 그거 이미 그리고 일련의 그 수사의 방향들이 지금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봅니다. 원래 나 정치 안 해요라고 했던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각자 이제 명분을 만들고 또 계기를 만드는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금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정치를 하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셨다가 다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이후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을 거치면서 정치권을 진입하신 거고 그 과정에서 모두 다 이해하죠. 원래 정치 안 하겠다고 했지만은 그 오랜 동지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이후에 정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해가지고 그 뭐라 안 합니다. 그거 말 바꿨다 뭐라 안 합니다. 유승민 의원도 원래는 친박 쪽에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굉장히 박근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 연설로 찍혀가지고 이제 사실상 쫓겨나는 모양새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뭔가 나라를 바꾸기 해가지고 역할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대선 출마했던 것이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람들마다 계기가 있고 의도가 있는 그런 그 정치 입문을 하게 되는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봤을 때 그 명분이라는 거 참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 대통령 나오고 싶은 사람들 지금 많아요, 대한민국에. 예, 이 사람들한테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명분을 갖춰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자기 욕심 이런 거 말고요. 지금 상황에서 적어도 이번에 윤석열 총장에게 그 여론조사에서 호의를 가지고 응답한 25% 이상의 사람들은 네. 적어도 윤석열 총장이 대권 주자로서 어울리는 사람이다라는 인정까지 해주는 거거든요. 그 명분이란 게 뭐겠습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의 안에서 공직자 중에서 할 말은 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지금 야권지 그 지지층에게 묶인 것이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사실 검찰총장으로 그냥 무난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은 출마라든지 정치 참여를 권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시대 정신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과의 여러 갈등 상황 속에서 윤석열 총장의 체급이 정치인으로서의 체급이 이제 데뷔하기도 전부터 커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네. 저는 추미애 장관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선대본부장 역할을 계속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건 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죠.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씨를 탄핵하는 데 앞장섰고 댓글 사건 때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돌변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건 뭐 알 길 없고 전제를 조금 수정하셔야 돼요. 정치를 안 하겠다고 했다가 하겠다고 나섰던 반기문 총장조차 네. 그분이 현직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정치하겠다고 한 적 없어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문제되는 것은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야당이 무슨 의도에서인지 객관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쪽 후보들이 다 지금 안 보여지는데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지금 바뀌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고 국민의힘 후보가 사라지니까 야당의 발언도 달라졌습니다. 그건 뭐 얼마 안 됐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문재인 후보가 현직 검찰총장인데 정치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어요. 현직 감사원장인데 정치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어요. 유독 지금 현직 검찰총장이 누가 다 정치한다고 나서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넣지 정치의 의사가 하나도 없다면 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직 검찰총장이 정부 세금 받아서 월급 쓰고 특활비 쓰는 분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저는 네. 핵심 포인트는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표 쓰시고 정치하시면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근데 정치를 한다라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과연 어떤 윤석열 총장의 표현이 정치에 해당하느냐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제기하는 것은 수사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특정 정파에 대한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뭐 그거야 뭐 본인들 평가고 그게 명징하게 뭐 드러난 게 없고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편향성이 있다 그러면은 더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공식적인 문제제기는 뭔가요? 예를 들어 그런 거에 감찰을 또 한다든지 해가지고 편향적으로 사건을 배당했다든지 하는 게 드러난다면은 저는 편향성 시비에서 인정하겠지만은 지시 하나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네. 그냥 우리 봐봐 좀 불편하다 이 정도의 그냥 어필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 예전에 한동훈 검언유착건 때도 제가 말했던 것이 네. 뭐 계속 검언유착 그러는데 한동훈 검사가 한 말 중에 드러난 것 중에 검언유착에 해당하는 한 문장만 저한테 소개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민주당 쪽 패널들이 저한테 소개를 못 해줬어요. 제가 할까요? 어떤 표현이요? 지금 할까요? 아니 한동훈 검사가 어떤 표현을 했는데. 왜 한동훈 검사의 표현 중에 네. 우선 기자와 그런 녹취록을 만들고 기자랑 그렇게 수없이 통화하고 이게 유착이죠. 아니 뭐 무슨 말을 하는 게 잠깐만요. 거죠? 우선 유착은 두 개예요. 형식적 유착이 있습니다. 허구한 날 A와 B가 만나요. 그래서 민감한 얘기를 나눠요. 그거 유착 아닙니까? 유착이에요. 그런 건 그냥 친한 거라고 하죠. 보통. 아니요. 이건 유착이에요. 왜냐하면 그 감옥에 있는 A 씨를 만나기 전에 한동훈 검사랑 통화해요. 만나고 와서 통화해요. 이게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형식적 유착은 100% 맞아요. 네. 내용상으로 이제 가족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건지면 돼. 이게 유착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착이죠. 그 논의가 저는 그리로 가면 안 되니까 제가 마무리해 지적하는 주시고요. 게 결국 지금 형식적 유착이라는 말씀하셨지만 아니 내용상으로도 말씀드렸죠. 냄새가 난다 이 정도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윤석열 총장이 했던 발언 중에서 저는 정치 참여를 시사하는 발언이 뭔가를 살펴보는데 저도 윤석열 총장이 정치할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예. 하지만 그건 제 느낌이고요. 윤석열 총장이 나 정치하겠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정치에 대한 의지를 밝힌 문장이 하나라도 있는가. 제가 봤을 땐 민주당이 가장 발끈하는 문구들이 이런 거거든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마라. 네. 아니면 뭐 검찰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된다. 이거 그냥 국민들이 들으면 덕담이에요. 근데 민주당 사람들이 들으면은 야 정치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사실 왜곡입니다. 예. 어떤 문장이 아니 제가 사실 왜곡 아니 제가 이거 최민희 의원님. 저는 그 윤석열 총장이 검찰은 공정하고 국민의 편이어야 된다. 100% 동의합니다. 네. 저는 제 주변에서 누구도 그 말을 반대하는 사람 못 봤어요. 네. 지적하는 건 공정한데 왜 윤석열 총장 아내는 그렇게 봐줘? 공정한데 왜 윤석열 총장 장모는 그렇게 봐줘? 공정한데 왜 윤석열 총장의 뭐 소윤 대윤하는 소윤의 형 윤우진 그 사건이 이렇게 봐줬어? 전 이 얘기는 들어봤어도 국민의 검찰이다라는 발언에 반대하는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면은 그게 네. 본인의 예를 들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뭐 그 미온적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니, 제가 공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범인의 사건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미온적인 게 있다면은 그걸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람이 본인한테는 관대한 정도가 되는 거지 네. 정치하려고 한다라는 아니, 개연성이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그거를 정치한다는 느낌을 받으셨는지. 그 말을 정치한다고 저는 근거로 말한 적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정치한다고 인식할 수 저는 있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네. 그 근거는 첫째, 국감장에서 역대 어느 검찰총장이 정치할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런 대화도 안 오갔죠.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랬을 때 국민에게 봉사할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누가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고 합니까? 이 말 이후에 그 다음날 언론들이 다 정치할 뜻이 있다. 뭐 대권 선언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자기 측근들이 있는 대전을 방문해요. 진천을 방문해요. 그래갖고 측근들이 있는 곳에서 뭘 했는지 그러고 나서는 갔다 와서 원정 가지고 국민의힘의 고발을 받아서 정광석화처럼 압색을 합니다. 그 산자부 장관, 전 장관까지. 저 이거 정치행위 같아요. 저는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진천에 있는 자기 수하들을 보러 갔다. 아니 이렇게. 대전에 대전도 그렇지만 진천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보러 갔다고 하는데 네. 그건 추미애 장관이 그 윤석열 사단을 많이 쫓아내서 거기에 있는 분 한동훈 검사 같은 분도 있는 거고요. 거기가 법무연수원 아닙니까? 가가지고 법무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 진천 간 것이지 날 잡아서 그 사람들 만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아니 하필 이 시점에 왜 그렇게 하필 합니까? 누가 법무연수원을 진천에다 지어놨고 거기다가 왜 한동훈을 유배시켰습니까? 유배라니요. 지금 이게 우리가 봉건 시대에 삽니까? 그리고 인사발령을 검찰이 내는데 인사발령을 했는데 검찰에 대해서 그걸 유배라고 표현합니까? 그럼 한동훈 검사는 언제나 특수부에 있으면서 그런 검찰의 요직을 누르면서 출세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무슨 특별한 선민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건 말이 됩니까? 보통 그런 법무연수원을 발령나는데 수사권을 박탈하는 거는 한직이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아니 한직에 갈 수도 있죠. 자, 그럼 얼마나 이렇게 많은 제가 검사가 한직에 질문을 두 분께 가는데.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의 임기는 내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정치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하겠다고 선언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예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못하죠. 이렇게 예측 불가의 검찰총장을 못 봤기 때문에 기왕에 저는 이런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물 들어올 때 노져와야 되잖아요. 네. 이 여론조사 1위가 이게 계속 고정불변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빨리 나와서 노저으시라.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현직 검찰총장이 이렇게 모호하게 하시면 안 된다. 네. 저는 중간고사냐 기말고사냐의 문제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네. 중간고사는 서울시장 선거, 기말고사는 대권인데 저는 중간고사에 만약 윤석열 총장이 그 전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서울시장 후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어쨌든 지금 그 정계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 정도 대선 지지율이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당연히 정치하는 정치 평론가들이나 호사가들이 예측에 당하는 부분이지 윤석열 총장의 어떤 발언에서도 본인이 정치하겠다라고 확인해 준 부분이 없고 퇴임 이후에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 이거는
검찰총장이 아니라요. 일반적인 부장 검사하는 사람들도 퇴임하면 정치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퇴임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사전에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갑자기 마음을 이제 다잡아가지고 네. 무료 법률 봉사단체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속단해서 미리 예단해서 이렇게 치주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채구가 본인의 말을 본인이 지금 부정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할 거라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근거를 대라고 했을 때 국회에서 검찰총장이 국민에게 봉사할 길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치하겠다는 뜻으로 모두가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 행보다. 근데 지금 그 본인도 그 인정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걸 생각할 뿐이지 거기서 문제 삼을 만한 발언은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 아니, 충분히 문제? 이해합니다. 예. 네. 3253님이 윤 총장 임명권자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도 스스로 사직하면 어떨까 생각하지만 내년 보선 끝난 후에 가서야 사퇴할 것 같은 예감 듭니다라고 의견 주셨고 9729님은 정무직 총장에게 그런 걸 묻는 것부터가 우리 정치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 0871번께서는 지지율 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추 장관과 추미애 장관 편도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퇴임하고 사라질 일물을 하루가 멀다 하고 언급하니 이 사단이죠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각설하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여권 쪽의 대선 주자들 행보 또 어떻게 보실지 좀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낙연, 이재명 양대 축이 있었고 또 이제 정세균 총리 얘기가 또 가끔씩 좀 나오는 것 같고 서울시장 건너뛰고 박용진 의원이 대권 도전한다 뭐 이런 의지가 좀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같이 한 번씩 말씀 듣고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다른 건 뭐 얘기할 게 없고 예. 박용진 의원은 민노당 대변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언론이 무슨 말을 해야 받아준다는 걸 잘 알아서 네. 이분이 주로 보면 여당을 욕을 합니다. 이분이 국민의힘 쪽을 잘 얘기를 안 해요. 네, 왜? 네. 그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 하는 거거든. 음. 그러면 안 받아줘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여당을 욕하거나 대통령을 욕하면 언론이 잘 쓰죠. 써줍니다. 예, 예. 그래서 이분이 언론에 주로 등장한 게 유시민 뭐 욕하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리를 잘 알아요. 이분이 대권 나온다고 이러니까 또 우리가 박용진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까? 예, 저는 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문재인 대표 시절에 어떤 기자가 와서 제가 문재인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제가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만 비난해주면 네. 일면 탑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뉴스거리가 된다. 네, 그래서 일면 탑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잘 이용하시는 분이죠. 그런데요. 여의도에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면 300명의 대권 프로젝트가 굴러가기 때문에 네. 그냥 너도 나도 뭐나 다 대권 선언하면 다 언론이 다뤄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지켜봐야죠. 네. 이준석 전 후보께서는요. 저는 이제 이낙연, 이재명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경수 지사까지 언급했다. 김경수 지사가 지난주에 판결 때문에 다소 이제 뭐 이번 대선에는 좀 참여가 불가능해졌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두 명 갖고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선거에서. 네. 지난 대선을 생각해보면 민주당에서 문재인이라는 주 후보 하나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재명, 안희정이라는 두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경선이라는 대선판이 상당한 흥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나름 이제 친노 대표성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같은 친노 계열이면서도 충청도에서 기대치가 높았던 안희정 지사 그리고 또 뭔가 이제 다른 스토리가 있는 이재명 지사 뭐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흥행이 됐던 건데 지금 이낙연 대 그 이재명이라고 간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PK가 빠진 판에서 호남 대 수도권 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은 근데 그런 것들은 근데 굉장히 분열적인 그런 구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선이나 이런 것이 끝난 다음에도 통합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처음에는 김경수 지사 지금은 다른 어떤 제3 후보에 대한 갈구가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뭐 박용진 의원이 대선 출마하겠다 그러면 저는 뭐 부정적으로 볼 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어쨌든 그 지난번에 유치원 3법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젊은 세대에게 인지도와 인기가 높아진 그런 인물이고 지난 총선에서 서울 강북 지역에서 이제 최고 득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득표력도 어느 정도 검증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해볼만하다. 하지만은 누가 봐도 비주류 중에 더 비주류거든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알겠습니다. 독특해요. 네. 그 민노당에서 민주통합당 때 그 야권 통합운동으로 들어왔다가 민주당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김한길 대표 밑에서 일하고 네. 그랬다가 다시 김종인 위원장의 최측근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게 드라마틱한 여정을 갖고 계신 분이죠. 네. 자,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요. 이 법이 지금 상당히 큰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인서트 듣고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산재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 시설에 있어서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데 그런 안전 조치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자체가 마련이 되어 있냐 이게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걸 이 산업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기업의 탐욕과 잘못에 의해 벌어진 시민재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의 문화, 다단계 구조로 위험과 함께 그 책임도 외주화하는 문화를 바로잡고 또 다른 김용균을 막을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목소리 들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금 분위기로는 민주당도 정의당 마찬가지고 또 국민의힘까지 다 하겠다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21대가 변화가 될 수 있는. 아니죠.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한국형 기본소득 그리고 5.18 3법, 공정경제 3법 등에 이제 되게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기대를 했는데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김종인 위원장의 개인적 구두선이다. 왜냐하면 이 관련된 비슷한 법안들 처리할 때 다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국민의힘 쪽에서 의원들이 반대하셔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을 의원들이 당론으로 하셔야 그때 진정성이 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께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의원들이 상당히 공감은 하지만 당론으로 가기에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정의당과 민주당 법안의 차이는 뭐냐면 이게 그 최고 경영자 그리고 모기업의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반론이 이게 잘못하면 중소기업만 잡는다. 대기업은 대표를 바꿔버리면 된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50인 미만에는 적용을 유예하자는 거예요. 네. 피해만 있으니까. 정의당은 50인 미만 유예도 없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라는 말 듣기 싫어서 이게 먼저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먼저 연대에 나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까? 그 내부 사정 다 알면서 이 법안 논의 과정 보시면 그래서 정의당은 지금 민주당 이중대라는 표현이 듣기 싫어서 국민의힘 이중대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께서는 내부 사정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는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의 트레이드마크가 재벌개혁하고 그리고 또 경제민주화이다 보니까 이쪽에 관해서는 구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몇십 년 전부터 실적이 있는 그런 분이죠. 근데 이제 다만 문제는 아까 최민희 의원님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의 당내 이제 영남 의원 위주의 그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굉장히 전통적인 보수적 관점에서 이런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설득해내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과제이긴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다소간에 좀 마찰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런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 왜냐하면 정강정책이라는 걸 저희가 바꿨거든요. 정강정책은 당의 헌법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강정책 정신에 맞는 입법을 해야 되는 게 당의 운명인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어요. 저희가 여당이던 시절에서는 청와대가 하명하는 것들을 많이 입법해야 됐던 것이고 야당이 된 뒤에는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탄핵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노선 갈등이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입법 과제에 있어가지고 정책적 색깔을 드러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하나의 과제로서 수행하는 중이고 저는 그 결국에는 이런 어떤 변화를 위한 시도에 대해 가지고 선거를 통해 성적표가 나왔을 때
우리 당의 의원들도 변화를 좀 보일 것이다. 예를 들어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좌클릭가 표현되기도 하고 중도화라 표현되기도 하는 이런 정책들 아니면 지금까지 보수 진영에서 잠깐 방기하고 있었던 노동에 대한 측면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가지고 선거에서 공약화하고 이래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인들의 그런 어떤 숙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번에 어쨌든 저희 국민의힘도 내부 논의를 하지만은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을 유예하자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견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정의당이 주장하는 것은 50인 이하의 사업장이 오히려 취약한 사업장들 아니냐, 영세 사업장들 아니냐. 그러니까 그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게 되면은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 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0인이라는 규모가 뭐 과학적으로 나온 숫자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는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게 지금 우원식 의원은 19대 때부터 이 일을 했습니다. 을지로 위원장 하면서. 그래서 다음은 사회경제 개혁을 통한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로 가겠다는 분이니 진정성이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가장 진정성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법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강론에서 차이가 좀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 전에는 20대 뭐 김영균 씨 그때 다 아셨잖아요. 네. 김영균법 통과될 때도 이게 대통령께서 조국 전 수석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조건으로 그 야당을 설득할 정도로 야당이 반발이 많았거든요.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아니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5767님이 최민희 의원님, 전 의원님 항상 느끼지만 논리 정연한 말씀 참 공감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8197님은 이준석 최고 화이팅. 오늘 두 분 토론 재밌었습니다. 목요일만 되면 기다려주는 코너입니다. 저도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각설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